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전 제 결혼식 날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식이 되지 못한 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42살의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관장입니다. 아이들에게 발차기를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인사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저는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IT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화진이, 이화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화진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7년을 연애했고 32살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예식장도 잡았고 신혼집도 구했고 신혼여행 비행기표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하객 명단을 작성하고 청첩장을 돌리고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만나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날 결혼식 당일 화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전화는 꺼져 있었고 화진이의 부모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버질로드 앞에 서서 하얀 문만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면 화진이가 들어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화진이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유도 모른 채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혼자 남겨진다면 말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 답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화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5월 3일, 토요일. 맑음.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설렜습니다. 드디어 화진이와 결혼하는 날이었으니까요. 7년을 기다렸습니다. 7년 동안 화진이 곁을 지켰고, 화진이도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됩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예식은 오후 2시였습니다. 강남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은 양가 합쳐서 100명 정도였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규모였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고 목욕을 했습니다. 면도를 깨끗이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새로 맞춘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남편이 됩니다. 화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진이는 전날 친구들과 함께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신랑 신부가 따로 자는 게 전통이라며 화진이가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준비하느라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신부는 신랑보다 준비할 게 많으니까요. 메이크업도 해야 하고 드레스도 입어야 하고 부케도 준비해야 하니까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도착했습니다. 예식장은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꽃 장식이 화려했고 음향 체크가 진행 중이었고 피로 연 음식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신랑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준서가 드디어 화진이 잡았네. 축하해. 7년 만에 결실을 보는구나. 수고했어. 오늘부터 너도 유부남이다.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습니다. 1시가 되었습니다. 예식 1시간 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회사 동료들, 대학교 선후배들, 친척들이 왔습니다. 모두들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화진이 쪽 하객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진이의 친구들도, 회사 동료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웨딩 플래너에게 물었습니다. 신부 쪽 하객들은 언제 오나요?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신부님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요. 뭐라고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저는 다시 화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장모님께도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시 30분. 예식 30분 전. 신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신랑님, 신부님과 연락이 안 됩니다. 혹시 신부님이 무슨 말씀 하신 거 없으세요? 아니요. 어제까지도 통화했는데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이상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1시 50분. 예식장은 조용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준서가, 화진이가 아직 안 왔니? 네, 아버지. 연락도 안 돼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화진이가 묵었다는 호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은 그런 예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화진이는 애초에 호텔에 묵지 않았던 것입니다. 2시. 예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제안했습니다. 신랑님, 일단 30분만 기다려볼까요? 혹시 길이 막혀서 늦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화진이가 곧 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2시 30분. 화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3시.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 기다려달라고, 곧 올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시 30분. 예식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건 가까운 친구 몇 명과 부모님뿐이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화진이가 입을 드레스만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였습니다. 화진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드레스였습니다. 저는 그 드레스를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화진이가 입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지만 화진이는 이 드레스를 입지 못했습니다. 아니,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왜일까요? 화진이는 왜 오지 않은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엉망이 된 후 저는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을 처리하고 하객들에게 사과하고 피로 연 음식값을 계산했습니다. 신혼여행 비행기표도 취소했습니다. 환불이 안 되는 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준서가, 화진이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연락이 오면 다 해결될 거다. 하지만 화진이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지 않았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진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화진이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살았습니다. 2층 건물의 1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화진아, 나야, 준석이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혹시 모두 외출한 걸까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 신부 가족이 모두 외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옆집에 사시는 이화진 씨 아시나요? 화진이, 그 집 말이야?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집은 한 달 전부터 비어 있는데 이사 간 것 같던데. 네, 이사요? 응, 한 달쯤 전에 짐 싸서 나가더라고. 나도 인사도 없이 가서 서운했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이라니. 결혼식 한 달 전에 이미 이사를 갔다는 말인가요? 그럼 그동안 화진이는 어디서 산 걸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화진이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진이는 강남의 한 광고 대행사에서 일했습니다. 실례지만 이화진 씨 계신가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화진 씨는 한 달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네, 퇴사요? 네, 개인 사정이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저희도 놀랐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진이는 한 달 전에 집도 나갔고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계속했고 저와도 매일 통화했고 만나서 신혼집 가구도 함께 골랐습니다. 왜일까요? 화진이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저는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전세로 얻은 집이었습니다. 저와 화진이가 함께 고른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침대, 식탁, 장롱.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신혼부부가 들어올 일이 없었습니다. 화진이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침대에서 화진이와 함께 잠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진이의 얼굴을 보고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길에 손을 잡고 걸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옷만 걸려 있었습니다. 화진이 옷은 없었습니다. 화진이는 애초에 이 집에 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혼인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서명을 해놓았습니다. 화진이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화진이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혼인신고서를 찢었습니다. 1장, 2장, 3장. 모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소주를 마셨습니다. 1병, 2병, 3병.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취하면 화진이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환청이 들렸습니다. 준서가, 미안해. 준서가, 사랑해. 준서가,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만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화진이를 찾기 위해 화진이의 동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웃들이 화진이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화진이네 집 근처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부동산 중개인이 저를 맞았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살던 이화진 씨라고 아시나요? 부동산 중개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화진이요. 알죠. 착한 아가씨였는데.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시나요? 부동산 중개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이사 간 게 아니라 화진이랑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네, 교통사고요. 네, 한 보름 전쯤이었나? 비 오던 날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전복됐다는데 화진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화진이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진이도. 어떻게 됐나요? 사망 처리됐다고 들었어요. 어머니는 실종됐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화진이가 죽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장례식은 어디서 치렀나요? 그게 시신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강으로 떨어져서 수색을 했지만 화진이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대요. 아버지만 장례 치렀다고 들었어요. 저는 부동산을 나와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2014년 5월 3일. 경기도 여주 고속도로. 폭우. 차량 전복 사고. 운전자 이재훈 58세 사망. 동승자 이화진 32세 실종 후 사망 추정. 동승자 박미수 56세 실종. 5월 3일.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화진이는 결혼식장으로 오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저는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여주의 한 고속도로였습니다. 가드레일이 부서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진이는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실종되었습니다. 저와 결혼하러 오던 길에 저는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물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름 전 폭우 때는 더 빨랐을 것입니다. 화진이는 이 강물에 휩쓸려 간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화진이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화진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하지만 화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화진이 없는 신혼집은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일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상사는 이해한다며 퇴직금을 챙겨줬습니다. 부모님께는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는 화진이의 흔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화진이와 걷던 길, 화진이와 먹던 식당, 화진이와 보던 영화관. 모든 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예산군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5,000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작은 천이 마을을 가로질러 흘렀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에 빈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장을 열었습니다. 왜 태권도장이었냐고요? 저는 대학 시절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땄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태권도를 배웠고 2년 동안 사범 과정을 밟았습니다. 자격증은 있었지만 한 번도 쓸 일이 없었습니다. IT 회사에 취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평화가 필요했고 태권도가 그 평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장 이름은 정심관이라고 지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관장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1명, 2명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시작해서 품새, 발차기, 겨루기까지. 저는 엄격했지만 친절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좋아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뭐 배워요? 오늘은 옆차기를 배울 거야. 잘 보고 따라해. 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화진이 생각이 조금은 덜했습니다. 조금은. 하지만 밤이 되면 화진이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도장 사무실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화진이를 생각했습니다. 화진이는 왜 그날 사고를 당한 걸까요? 왜 저에게 오던 길에 죽은 걸까요? 저는 화진이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사무실에 걸어뒀습니다. 대학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화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화진아, 보고 싶어. 하지만 화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도장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학생이 50명쯤 되었습니다. 저는 보조사범 1명을 고용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사범이었습니다. 관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관장님은 왜 결혼 안 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 인연이 없나 봐. 관장님 같은 분이 인연이 없을 리가요. 제가 소개팅 주선해 드릴까요? 됐어. 난 혼자가 편해. 보조사범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0이 되었습니다. 도장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태권도장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100명이 넘었고 보조사범도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연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개를 해줘도 거절했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화진이만 있었습니다. 관장님, 이제 그만 잊으셔야죠. 어느 날 보조사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사무실에 있는 그 사진 말이에요. 관장님이 매일 밤 그 사진 보면서 술 드시는 거 다 알아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어. 그 사람은 내 인생 전부였어. 하지만 관장님, 그분은 이미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알아. 근데 잊을 수가 없어. 보조사범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42살이 되었습니다. 화진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10년이었습니다. 1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제 같았습니다. 화진이가 사라진 날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버질로드 앞에 혼자 서 있던 그날이, 텅 빈 신부대기실이, 열리지 않던 하얀 문이. 저는 여전히 그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장에 새로운 학생들이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눈이 크고 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등록시키려고 왔어요. 어머니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김하윤이에요. 하윤이요. 좋은 이름이네요. 하윤아, 태권도 배우고 싶니? 아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관장님. 그래, 잘 왔어. 우리 도장에서 열심히 배우면 멋진 태권도 선수가 될 수 있어. 저는 등록 서류를 작성하면서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동네에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한 달 전에 이사 왔어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10년 전에 내려왔죠.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하윤이는 열심히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 가르쳐 주면 바로 따라했고, 동작도 정확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윤아, 오늘 참 잘했어. 발차기 자세가 완벽해. 감사합니다, 관장님. 하윤이를 가르치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정이 갈까요? 제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를 보고 있으면 마치 제 아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윤이가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하윤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윤아, 괜찮니?
하윤이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관장님, 저는 하윤이를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하윤이가 수업 중에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10분 후 하윤이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하윤이를 보자마자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하윤아, 이거 먹어. 괜찮아질 거야. 하윤이는 약을 먹고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장님, 죄송해요. 하윤이가 알레르기가 좀 심해서요. 알레르기요? 네, 특정 음식을 먹으면 호흡 곤란이 와요. 오늘 점심에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인가요? 돼지고기요. 하윤이는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돼지고기 알레르기. 저도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돼지고기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화진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항상 조심해 줬습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하윤이 아버지도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아니, 그냥 알레르기는 유전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윤이를 데리고 서둘러 도장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윤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매, 그 미소, 그리고 돼지고기 알레르기. 모든 게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윤이 어머니가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하윤이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윤이도 어머니와 함께 가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제 신부 이화진이었습니다. 화진이는 저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그 눈은 분명히 화진이었습니다. 화진이도 저를 봤습니다. 화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떼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화진이가 살아있다니. 10년 전 죽었다고 들었는데. 아니, 실종됐다고 들었는데. 화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망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화진아, 정말 너야?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화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하윤이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관장님, 이 사람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윤이 어머니가 바로 화진이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화진이는 하윤이 어머니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코앞에서.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화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화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서가,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진이가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화진아. 화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깨어났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나 얼마나 잠든 거야? 하루. 관장님이 쓰러진 게 어제 저녁이었어.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화진아, 너 정말 화진이 맞지? 내가 꿈을 꾸는 거 아니지? 화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야, 이화진이야.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너 죽었다고 들었어. 사고로 죽었다고. 화진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그날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었어. 결혼식 전날 밤. 나 병원에 갔었어. 병원. 응.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았거든. 계속 피곤하고 열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 결과가 결혼식 전날 나왔어. 화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혈병이었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말기였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백혈병. 말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도 못 산다고. 치료를 받아도 생존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화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한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결혼식을 올려야 할지. 근데 생각할수록 너한테 미안했어. 결혼하자마자 병든 아내를 떠안게 만들 수는 없었어. 화진아. 그래서 결정했어. 결혼식에 안 가기로.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러 가기로. 그래서 그날 아침 아버지랑 병원으로 가던 거였구나. 화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울대병원으로 가려고 했어. 근데 고속도로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왔어.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그때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아버지가 핸들을 꺾었고. 화진이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차가 전복됐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강으로 떨어졌어.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강물에 떠 있었어. 차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미. 화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너만 살아남은 거구나. 응. 어머니는 나를 강둑으로 끌어올려 주셨어. 근데 어머니도 다치셨어. 머리를 많이 부딪혀서 기억을 잃으셨어. 나도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아무것도 기억 못 하셨어. 그래서 실종 처리됐구나. 응. 우리는 근처 마을 주민들한테 발견됐어. 주민들이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우리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어. 밝힐 수가 없었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저는 화진이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화진이가 겪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화진아, 그래도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 미안해. 근데 나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병든 몸으로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바보야. 나는 너랑 함께라면 뭐든 괜찮았어. 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어. 화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차피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으니까. 그럼 너한테 상처만 더 크게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10년 동안 숨어 산 거야? 화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머니랑 지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 골수 이식 수술도 받았어. 다행히 이식이 잘 됐어. 그리고 화진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하윤이를 낳았어.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윤이를? 응. 사고 나기 전에 나 임신한 거 몰랐어. 병원에서 검사하다가 알게 됐어. 임신 4주차였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윤이가 제 아들이라는 말인가요? 준서가, 하윤이는 너의 아들이야. 우리의 아들이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들이. 화진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윤이를 낳고 키웠어. 어머니가 도와주셨어. 어머니는 기억은 잃으셨지만 나를 딸처럼 아껴주셨어. 우리는 지방 소도시에서 조용히 살았어.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하윤이라도 보여줬어야지. 미안해. 나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결혼했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나타나서 다 망치고 싶지 않았어. 바보야. 나는 10년 동안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결혼도 안 했어. 연애도 안 했어. 화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응. 나한테는 너밖에 없었어. 지금도 그래. 화진이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윤이가 있다는 거야. 저는 화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진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10년 늦었지만 우리 가족이 되자. 화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준서가. 병이 재발했어. 저는 화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화진이의 얼굴이 슬펐습니다. 3개월 전에 재발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번엔 치료가 어렵다고. 길어야 1년이라고. 그래서 하윤이를 데리고 이 동네로 이사 온 거야. 내가 죽기 전에 하윤이를 너한테 맡기려고. 근데 하윤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도장에 등록시켰는데 그게 내 도장인 줄은 몰랐어. 화진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운명인가 봐.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잖아. 저는 화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화진아, 포기하지 마. 우리 다시 치료받자. 좋은 병원 찾아보자. 준서가, 이미 늦었어. 나는 알아. 내 몸이 어떤지. 그래도 준서가, 나는 이제 받아들였어. 이번엔 정말 끝이야. 근데 하윤이는 너한테 부탁할게.
하윤이 잘 키워줘. 하윤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줘. 화진아, 하윤이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야? 아직 말 안 했어. 하윤이는 아빠가 누군지 몰라. 나는 하윤이한테 아빠가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말했어. 그럼 이제 말해야지. 내가 하윤이 아빠라고. 화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근데 준서가 천천히 말해줘. 하윤이가 놀랄 테니까. 그날부터 저는 화진이와 하윤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진이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윤이를 돌봤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하윤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하윤아, 사실은 내 아빠가 하늘나라에 안 계셔. 네. 관장님이 내 아빠야. 하윤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윤아. 미안해. 아빠가 늦게 나타나서. 하윤이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아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화진이의 병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3개월 후, 화진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하윤이도 데려갔습니다. 화진이는 점점 야위어 갔지만 여전히 웃었습니다. 준서가 후회 없어. 마지막에 너를 다시 만났고 하윤이도 아빠를 알게 됐으니까. 화진아, 아직 포기하지 마.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준서가 기적은 이미 일어났어. 10년 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았잖아. 하윤이도 나았잖아. 그게 다 기적이야. 화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가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10년을 기다려줘서. 화진아. 그리고 미안해. 너한테 이렇게 많은 상처를 남겨서. 아니야. 나는 괜찮아. 다만 내가. 준서가 울지 마. 나는 행복했어. 정말로. 그날 밤 화진이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 저는 화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화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화진이가 다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화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용한 장례였습니다. 하윤이와 화진이 어머니, 그리고 저만 참석했습니다. 화진이를 화장해서 추모공원에 모셨습니다. 하윤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씩씩하게 엄마를 보냈습니다. 9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제 아프지 않죠? 응, 하윤아. 엄마는 이제 편히 쉬고 계셔. 그럼 됐어요. 엄마가 아픈 거 보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하윤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둘이 열심히 살아요. 저는 하윤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래, 하윤아. 우리 함께 열심히 살자. 지금 하윤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태권도 유단자가 되었고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 태권도장 사무실에는 작은 사진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화진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10년 전 결혼식 때 입을 예정이었던 그 드레스를 나중에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화진이가 죽기 일주일 전 제게 부탁해서 같이 찍었습니다. 준서가 나 드레스 입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 사진 찍어줄래? 그날 화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병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그 사진을 보고 물어봅니다. 관장님, 저분은 누구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킨 사람이야. 무슨 약속이요? 나를 사랑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내 곁에 아들을 남겨주겠다는 약속. 10년 전 열리지 않았던 문은 이제야 닫혔습니다. 화진이는 결국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10년 늦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제 아내 사랑도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든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했습니다. 하윤이에 대한 사랑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저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화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을 완성시켰습니다. 오늘도 저는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하윤이도 그 아이들 중 하나입니다. 하윤이가 발차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화진이가 떠오릅니다. 하윤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화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화진이는 떠났지만 하윤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